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고가 아주 셌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북한에 대한 대북 유화책이 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국정원 전 제1차장님 그리고 송지영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굿모닝입니다. 예, 감기는 어떠세요? 예, 여전히 좀 안 좋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저기 목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예?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신의 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제가 빨리 내용은 충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목소리와 관계없이. 근데 원래 목소리도 좋지만 터프해 보여요. 예, 터프해 보여요. 가수 같습니다. 허스키한. 예. 어쨌건 저희가 좀 부드럽게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지금 미국에서는 저희처럼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지난번에 비건 특별대표가 와가지고 서울에서 이 한미 간에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이제 합의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쪽을 통해서 처음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과연 그러면 한미 워킹그룹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이게 우리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 관계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구를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국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잘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11월 20일 날 워싱턴에서 이제 워킹그룹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워킹그룹 회의와 관련해서 한 얘기를 보면, 이 서로 논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상의하면서 해야 된다. 서로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폼페이오 장관이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본다면 이 워킹그룹의 설치의 근본 목적은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비핵화에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먼저 진전시키는 것이 결국은 비핵화를 견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 남북관계에 대해선 후 비핵화, 이런 입장을 취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해왔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비핵화하고 나란히, 즉 비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의 공간으로 워킹그룹을 미국 측에서는 일단 확인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미국 측은 뭐 점잖게 얘기했지만 공조를 좀 취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참 이게 남북 대화도 그렇고 미북 대화도 그렇고 삐걱거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정부의 실천 의지에 따라서 또 한미 관계, 미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러나 계속 뭐 철도 연결한다고 하고 말이죠. 대북 제재 완화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워킹그룹 실무자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실천이 될지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많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의 이런 북한 핵 문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 일부 달라지는 점이 일단 나타난 것은 아세안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셈 회의 때 하고 이번에 에이펙 회담하고 아세안 회담할 때 우리 대통령이 현지에서 다른 외국 정상들하고 얘기한 내용을 보면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어요. 속도 조절. 남북관계 속도 조절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제재 완화의 문제에 관해서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갔을 때도 종전선언 제재 완화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도 우리 정부가 아주 발벗고 나서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 미국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미국이 상당히 세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저는 이번에 아세안하고 에이펙 정상회담 때 우리 대통령이 제재 완화의 문제에 관해서 전에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그런 톤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이 나타난 게 없고, 그리고 양자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언론에는 자세히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 걸 본다면 미국이 얘기한 선 비핵화 그리고 후 제재 완화, 이 입장을 이제 우리 정부도 굉장히 다시 한번
거기에 무게를 두고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이게 그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를 본다면 우리 정부도 이런 제재 완화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신중 모드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가속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제 워킹 그룹이라고 하는 협상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정례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례화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우리 정부가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 정부도 잘 모르고 나중에 뭐 처음에 대충 들었다가 나중에 다 좀 알게 되고 이랬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체를 안 알려주고 단편적으로만 알려주니까 미국이 제대로 몰랐다. 이런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는 이제 워킹그룹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통째로 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미국의 불만을 우리가 이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거를 우리 정부는 이제 충분히 알 것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비핵화 문제에 관련돼서 제재가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문제는 상당한 미북 간에 직접적인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같이 우리 정부가 제재 완화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용기 있는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없는 거고 더 안 좋게 얘기하면 과연 정말 비핵화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자제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정상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가 요즘 한 말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간 정하지 않고 해도 관계없어. 트럼프도 얘기했고 폼페이오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조명군 장관이 미국을 갔는데 폼페이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 없다고.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돼. 이거를 한 번 만나서 얘기하면서 언론 보도에 보면 7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7번 얘기하고 같은 말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유, 그건 아주 중대한 얘기.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못 믿겠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의심하니까 7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된다. 이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정상회담을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선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비핵화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다 보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뭐 무기 현장 지도까지 나가고 그러잖아요. 비록 연구원에서 한 거지만 김정은이도 미국한테 대고 좀 폼을 잡고 재보는 거예요. 나도 쉽게 미국을 한 대도 안 따라가. 이렇게 잡으니까 폼페이오가 조 장관한테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이 지나치게 남북 간의 공조 입장에서만 이런 핵 문제를 다루지 말아라. 한미 공조 입장으로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야만이 핵과 관련된 협상이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러기에는 미국이 기다려주는 거. 저 김정은이가 옛날처럼 군사 도발이나 해가지고 변화끝 전략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기다릴 시간이 없어 이제. 빨리 고위급 회담에 나오게 한국이 좀 해. 그리고 그래가지고 미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비핵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 국면에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중매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빨리 서둘러서 해라. 안 그러면 미국이 이제 언제까지 김정은이가 장난치게 놓아줄 시간이 없다. 저는 그런 평가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김정은이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좀 그 신뢰성을 별로 부여하지 않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마침 제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조선일보에 전문 기자 칼럼이나 해가지고 제목이 김정은이 비핵화 사기극이라면 어쩔 건가 이래가지고 지혜범 동북아시아 연구소장이 쓴 칼럼이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왜 이거를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김정은이가 진짜 말한 대로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던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는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자꾸 2차 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고 미국 간에. 그리고 미국의 하원들도 그거 봐라. 트럼프 당신 속았잖아. 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미 하원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지혜범 연구소장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김정일이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핵화 협상,
왜냐하면 김정일 때도 6.15 공동선언도 하고 5.1 육자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비핵화 약속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 깨뜨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이한테 배운 대로 김정은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소장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18년 전에 아버지 김정일의 외교 전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정일의 시각으로 당시를 복귀해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정일이가 장점인 초청으로 베이징을 전격 방문해가지고 8년간이나 중국이 한국과 수교국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었는데 느닷없이 김정일이가 중국을 가가지고 회담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김정일이도 남북회담을 협상 카드로 이용해갖고 중국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당시 2년 4개월 동안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하고 연이어서 5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육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려고 했다. 네. 하는 것처럼 했다가 중유 받아먹고. 그렇죠. 네, 중유 받아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경수를 하나 받아먹고. 네. 그러고서 단물만 챙기고 빠져나갔다. 빠져나갔다. 이게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또 비밀리에 개발했다. 그러던 것이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화려한 김정일의 외교 시효가 비핵화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배운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네. 김정은의 외교술은 아버지를 능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능가한다. 이걸 뭐라고 돼 있냐면은 2월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미국을 움직인 다음에 미중 간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6년간 자신을 홀대했던 시진핑을 더듬는데 성공했다. 이게 앞에서 김정일이가 다시 중국하고 돌아서 정상회담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10개월간에 김정일이는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 트럼프 만난 다음에 다시 또 시진핑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하고 3다 정상회담. 그래서 7차례의 정상외교의 판을 벌려가지고 몸값을 극대화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의 제재 강도를 무디게 만들었다. 이 외교시호의 총설계자가 김정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북한은 경제난 탈피를 위해서 트럼프를 협상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했어요. 협상 지옥. 협상 지옥. 이제 지금 트럼프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요. 협상 지옥으로 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제재 완화의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가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거칠게 경협을 다그치고 있다. 그래서 입으로는 비핵화를 외치고 뒤로는 소형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수법도 아버지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화해협력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평가를 받아.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공통된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8년 전과 같은 국가적 사기극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회담 몇 번, 성면서 몇 장으로는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행동과 철저한 검증만이 최선이다. 실질적 검증. 그렇죠. 지금 미국이 그래서 신고하고 다 검증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걸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영병사의 폐기하는 거 보고 그거 검증하는 거 보고 또 나중에 보자. 단계적 부분적 살라미로 가자. 이게 김정은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이분 얘기는. 그래갖고 이제 조금만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한 뒤에 남한을 핵 무력 앞에 무릎 꿇리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전제 없는 평화통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군사 대비태세가 유지됐으나 현 정부는 그것마저 허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하면 다르다고 자신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김정은이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들 가능성도 커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뭐 명칼럼이네요.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한미 간에 워킹 그룹이 있고 또 그거를 정례화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가 지금 버티는 작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미국 내가 얘기한 대로 빨리 제재나 풀어. 이걸 지금 버티면서 군사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김정은이가 다시 장난치는 거. 이 앞에서 이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김정은이한테 배운 잘못된 협상 기술. 이거를 트럼프는 이제 2차 정상회담 앞두고 더 이상 용납할 시간적이 없다. 기다릴 시간적이 없다. 서둘러라. 이거를 7번 조장한테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잘 읽어야 된다. 잘 읽어야 되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아침에 기사를 보고 우리 저 신의 한수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칼럼 여러분들도
전문 기자 칼럼. 예, 전문 기자입니다. 지혜범 아시아연구소장이 예, 쓴 글인데. 전문 기자 칼럼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라면 어쩔 것인가. 예. 이거 꼭 한 번씩 좀 읽어주길 부탁하겠고요. 송지영 아나운서에게 또 질문할 내용이 있는데, 송지영 아나운서. 네. 북한의 지금 경제난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말이죠. 북한에서도 은행 같은 게 있어서 서로 금전 거래가 오고 간다. 아주 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최근 북한에서 국가 운행이 아닌 개인 운행이 성금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수수료도 싸고 엄청 신용이 있고 빠르다 하는 것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개인 운행이란 이관집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제가 라진 선봉시에 가서 장사를 하고 큰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평양까지 가지고 가려면 가는 도중에 보안원이나 아니면 일반 강도들에게 이제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돈을 송금시켜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 운행은 저금소라고 부르는데 돈을 넣으면 돈을 찾지 못합니다. 국가 운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 이제 이간집을 찾아갑니다. 입소문을 해서 이간집에 가서 나 이거 평양에 돈을 부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채야 될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이간집 주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을 세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1분만 기다리세요 하고 들어가서 다시 1분 만에 나와서 돈을 붙였습니다. 평양에 가서 전혁현이라는 분에게 가서 전화번호가 몇인데 그분한테 가서 동생 보고 돈을 찾으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찾는다고 합니다. 평양에 있는 동생이. 이런 방법으로 이간집들이 지금 이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장마당이나 시장 경제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약 100만 원을 붙이는데 10,000원 정도 1%. 네, 10,000원 정도 내지 15,000원 정도 되고요. 네, 송금 방법은 아주 확실하고 믿음직스럽고 빠르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조금 더 참고한다면 라진 선봉시의 이간집하고 평양의 이간집이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높고요. 형제 친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신용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도 요즘 이제 자본주의 형태처럼 돈 송금하는 민간운행, 이걸 민간운행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운행을 이제 국가운행을 무찌르고 민간운행이 무찌르고 속속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뭐 아무리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이런 민간운행, 이간집들은 국가의 권력기관들을 등에 업고 거기에 그만큼 또 이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뒤에서 다 뒤를 커버를 해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100만 원에 10,000원, 1%. 생각보다 수수료가 싼데요. 뭐 찾는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합니다. 뭐 몇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북한에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은행에 눈을 못 찾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가는 돈을 국민들에게 이제 은행에 맡겨라 하는 저금소를 통해서 맡겨라고 하는데 맡겨보니까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다시 찾으려니까 안 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러시아에 가셔서 번 돈을 국가은행에 맡겼는데 그 돈을 나중에 90 몇 년도에 못 찾아서 은행장하고 반재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원을 찾아야 되는데 저금소 서장에게 절반 먹고 절반 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액션으로 나섰는데요. 국가은행에 맡기는 거는 내 돈을 맡긴 게 아니고 국가에 바친 거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하죠. 네. 참. 그것도 뭐 다 나중에 38호, 39호 비자금 그런 데로 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제로 저금을 하라고 국가기관이나 기업소, 인민반별로 동별로 이제 다니면서 돈을 강제로 이제 저금하라고 합니다. 이달 이 집에서 저금하세요. 50원입니다. 50원입니다. 월급이 그때는 이제 100원 값어치 할 때 한 달에 50원을 저축하라고 하면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얘기죠. 지금은 월급이 3,000원이니까 3,000원이라고 하면 500원 내지 800원, 1,000원을 저축하라고 이제 강제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제로 돈을 모읍니다. 국가가 그냥 강제로 깍출하는 겁니다. 아이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이런데 말이죠. 아까 나왔죠. 정부가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도 속이고 있으니 사기꾼 집단인데 말이죠. 우리 정부가 지금 그걸 믿고 선의만 믿고 말이죠. 좀 대화에 나섰다는 게 지금 아까 그 칼럼에 나온 내용처럼 사기당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는. 예. 자, 여러분들 전옥균 차장님하고 송지영 아나운서하고 일부 순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꾼 집단들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데
참 그 사기꾼한테 한번 속은 사람들은요 또 속더라고. 또 속아. 아 이거 진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정부가 북한 사기꾼 집단에게 완전히 코가 깼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서 말이죠. 신의 한 수를 성원해 주시고요. 전옥현 차장님도 안보정론 TV를 또 운영하십니다. 신의 한 수 메인에 달려 있습니다. 몇백 명 뿐이 안 돼. 큰일 났어. 예,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한 200명, 300명 채워주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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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